안녕하십니까. 윤정권입니다. 네, 이문 장관님께서 너무 소개 잘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성규와 AI라는 거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제가 좀 편하게 해도 괜찮으시죠? 네. 먼저 요 AI 성규라는 이 포스터도, 제가 뭐 디자이너를 통해서 만든 게 아니라, 간단한 명령어로 만드는 포스터입니다. 네, 성규 AI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 그 관련돼서 이미지도 좀 만들어 줄래? 하니까 이렇게 만든 이미지거든요. 네. AI에 대해서 먼저 알기 전에요. 제가 강의하기 전에 AI가 어떻게 발달되는지 먼저 기술 성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AI는 1950년도에 개념 정리가 됐습니다. AI가 뭔지 인공지능이라는 거 이렇게 나왔지만 1980년대 저희가 보통 하는 퍼스널 컴퓨터는 개념으로 이제 AI가 있다고 얘기를 하다가 2010년도에 딥러닝이라는 걸 듣고 되고 저희가 잘 아는 알파고 경기한 거 아시죠? 이세돌과 알파고 경기예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AI가 바둑을 학습하고 있다고 그냥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대결하고 그래서 잘한 다음에 이세돌과 싸웠던 그 경기 그게 바로 10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 경기 이후에 AI가 점점 잘 발달됐고 이제는 그 소프트웨어 말고 칩까지 AI가 발달되게 됐습니다. AI가 얼마큼 발달되면 최근에 3월 9일 날에 이세돌과 다시 10년 만에 재대결했습니다. 예전에 2016년에 대결할 때는 몇 년 동안 약 한 5년 동안 딥러닝 했던 그런 프로그램과 이세돌과 경기한 다음에 거의 이세돌 한 분도 하고 다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재대결 때는 30분 만에 자 이세돌과 싸울 거야. 그 다음에 AI 네가 좀 프로그램 만들어줘. 한 다음에 30분 만에 프로그램 딱 만들어졌거든요. 이세돌과 경기를 했는데 5분 만에 이세돌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포기했습니다. 그만큼 AI가 전에는 5년 동안 그렇게 학습한 게 30분 만에 학습된 게 이세돌을 능가할 수 있다는 거. 그만큼 똑똑해졌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 AI 칩 상용화 저희가 뭐 페이스북 같은 페이스북 테슬라 같은 그분 보면 머리에 칩을 넣어서 이제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고 마우스 키보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뇌 인터페이스가 나왔다는 거고 점점점 이제 발달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얼마나 AI가 빠르게 발전됐냐면 인터넷은 약 30년 동안 8억 명 사용자가 사용하기 위해서 약 한 30년 동안 사람들이 사용하는 오랫동안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챗GPT가 출시 후 2, 3년 만에 8억 명이 사용하게 됐거든요. 그만큼 AI의 성과가 상상 초월로 빨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개인 PC에서 그 다음에 뭐 회사에 있는 컴퓨터 전산실에서 장비가 충분하게 돌아갔지만 지금에서는 방송에 본 것처럼 IDC 센터라고 그 지역에 전기를 많이 먹고 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도 많이 넣고 그만큼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파워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게 한 2,400배 정도 많이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비싸게 하더라도 개발은 수천억이 될 때도 사용료는 거의 무료입니다. 무려 2년 만에 처음에는 비싸게 팔려고 하다가 지금 거의 99% 이하로 아주 저렴하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AI입니다. 정말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사용은 저렴하게 그만큼 AI가 발달된다는 겁니다. 네, 이 그래프가 조금 어렵게 보이지만요. 보시면 1950년대 AI가 시작할 때는 얼마 정도 안 된 아주 적은 CPU나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이 퍼포먼스가 100에서 10의 26승까지 지금 올라왔거든요. 특히 2010년부터 25년까지는 속도로 발달됐습니다. 그만큼 AI는 스스로 학습하고 장비도 많아지면서 더 빨라졌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래프 이거보다 오른쪽에 보면
AGI라고 뭐냐면 사람처럼 평가하는 그 수치거든요.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AI한테 명령을 주지 않고 그냥 그림 하나 준 다음에 이거 뭘 것 같아? 질문하면 스스로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서 이런 답을 원하는구나. 스스로 생각하는 이 학습도가 그래프가 2024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간 거 보면요. 이게 IQ가 145까지 올라갔다는 수치거든요. 거의 사람이 100이라면 약 80%까지 AI가 스스로 사람의 의도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AI가 뭐 AGI라는 건 그 인공지능 모드 굉장히 빨리 발달되고 또 한 2년 만에 거의 사람처럼 이렇게 발달됐다는 게 그 그래프로 나온 겁니다. 네, 저희 보면 우리 AI가 전 세계 사람들한테 얼마큼 사용하고 있냐. 전 세계 사람들이 한 80억 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AI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64억 명입니다. 회색으로 보이는 게 약 78%가 지금 사용하고 있지 못한 거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초록색이 무료 사용자가 약 17억 명이고요. 21%고 유료 사용자가 저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개발용으로 좀 사용한 자가 약 1천만 명 빨간색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AI가 지금 막 발달되고 뉴스를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정말 늦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굉장히 AI에 지금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막 걱정되고 이러지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있다고 이렇게 발표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왜 스마트폰 새로 나왔는데 좀 신기하다. 그전 전화기만 쓰다가 메시지만 쓰다가 갑자기 나와서 이걸 사람들이 사용하려니까 젊은 사람들 사용하고 어른들은 사용 잘 못하고 굳이 뭐 필요 없다고 하지만 금세 스마트폰 사용자가 거의 대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1년 만에 다 사용하게 됐거든요. 그만큼 AI도 지금은 사용자가 별로 없다고 하지만 곧 1년 후에 이 사용자가 초록색 사용자가 거의 전 세계 인구 중에 한 절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왜 AI를 했냐면 지금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빨리 이거를 배워서 습득한 다음에 AI 시대 때 저희가 먼저 기술도 알고 또 선교에 필요한 걸 쓰게 된다면 큰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선교 AI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AI 관련 기독교 책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래서 존 목사가 된 AI 배웁니다. AI 시대 교회학교 거의 대부분이 AI는 국회 쪽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선교 쪽에서는 AI 책이 아직까지 좀 안 나왔고 그래서 선교 쪽에 좀 AI가 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나눔이 좀 필요하겠구나 해서 선교 AI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왜 선교 AI가 필요할까? AI는 왜 필요할까? 지금 뭐 뉴스에서는 AI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지만 선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언어 부분입니다. 지금 한 3,000개 언어 중에 한 절반 정도, 아니 3분의 1만 지금 언어가 지금 번역이 돼서 지금 미종족이 쓰고 있지만 지금 보통 AI 때문에 약 한 성경 번역이 20년에서 25년에 있는 그 번역이 4, 5년으로 줄어들고 있답니다. 이만큼 번역이 빨리 되고 있다거든요. 그게 미국에서 있는 그 도표에서 보면 한 5년에서 10년 내면 지금 미종족 한 80%는 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부분에서는 AI가 너무나도 필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또 이제 그 AI 때문에 뭐 선교지에는 복잡한 행정과 또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전문 기술이 없어도 AI 통해서 고품질 복음 영상, 이미지, 외국어 자막 이런 것들이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디자이너한테 부탁하고 그 다음에 악보나 이런 것도 부탁하고 웬만한 건 혼자 선교지 있기 때문에 못할 게 많지만 지금은 굉장히 편하게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왔기 때문에 AI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또 특히 코로나 이후에 접근 제한 지역에 복음 전달이 굉장히 쉬웠죠. 페이스북 전달하고 많이 아실 겁니다. 근데 페이스북 전달하려면 지금은 많은 이제 선교사들이 그
자기 언어 되는 사람 3교대로, 4교대로 이렇게, 근데 그건 AI가 질문하면 스스로 답해줄 수 있는, 그만큼 AI가 발달되기 때문에, 뭐, 무슬림 존대 많이 썼지만, 알라하고 하나님과 차이, 기본적으로 다 저장돼서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AI가 돌아서 또 알아서 이렇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됩니다. 24시간 복음, 사람이 대처하는 것처럼 대처합니다. 최근에 요새 삼성전자의 콜센터를 이렇게 이제 전화하게 되면 그 콜센터에서 지금 비밀리 하는 프로젝트가 뭐냐면 저희가 삼성전자 전화한 다음에 사람과 통화한다고 버튼 누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통화하는 사람 중에 약 10%다 기계라는데 사람이 인식 못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콜센터 한번 전화한 다음에 이게 사람인지 기계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지금 기술입니다. 특히 이제 또 AI 통해서 선교 현장의 사례를 본다면 저희가 이제 뭐 실시간 음성 번역, 다국어 성경 공부 제작, 뭐 이런 것들은 어떤 DeepL 하고도 있고 챗GPT, 제미나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번역이 되기 때문에 현지인과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번역 같은 거는요. 그 다음에 콘텐츠 제작으로 뭐 이미지 생성, 영상 생성, 유튜브 뭐 다국어 자막 자동 생성 이런 거는 뭐 나노 바나나나 이미지 2.0이라고 챗GPT하고 제미나이 충분하게 이미지 만들어줍니다. 좀 이따가 제가 테스트를 할 건데요.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 훈련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 현지인 학습, 그 다음에 성경 문맥 분석 이런 거 노트북 LM이라고 다음 시간에 강의할 건데요. 그런 거로 충분하게 교육과 훈련이 할 수 있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데이터 분석이라고 지역 보그마을 분석, 그 다음에 필요한 자원 매칭, 그러니까 전략적이고 좀 어려운 것들을 챗GPT는 심층 검색이나 제미나이는 딥 리서치라는 거를 활용하게 되면 이 어려운 부분을 혼자 책을 사고 공부하고 몇 달 동안 준비할 게 아니라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답변이 자동으로 오고 내가 몇백 권의 책을 내가 안 읽어도 몇백 권의 책을 AI가 읽어서 저한테 정리한 걸 갖다 줍니다. 그만큼 선교 현장에서는 AI가 많이 활용적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뭐 제가 이제 요새 이제 AI를 많은 사람한테 알려주고 또 이제 최근에 강의하면서 AI를 많이 하는데 한번 써보면 너무 좋다고 막 얘기하지만 이게 AI가 도구지 대체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체제로 도구로 생각하지 이거 대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AI를 또 이제 보통 너무 이걸 믿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검색하면 뭐 10편, 23편의 의미, 성경 질문했을 때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해서 잘못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AI는 정보를 줄 수 있지만 이 윤리적인 분별이 안 되거든요. 검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돌아다니는 정보는 기독교적인 정보도 있지만 이단 정보도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된 거에 이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좀 긴장해야 되고 이게 정말 기독교적으로 할 때는 맞는지 안 맞는지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AI 통해서는 저희가 아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 정보는 제공할 수 있지만 결국 복음을 위해서는 사람을 만나고 그다음에 공감하고 이런 거지 오로지 선교의 마지막은 인간만이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AI가 이거를 도구지 대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이제 AI 시대의 교회를 묻다는 이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CBS에 나온 건데요. 그 영상을 보고 그다음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의 국내 모바일 활성 이용자가 1,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3월 500만 명이던 이용자가 1,000만 명으로 2배가량 늘었는데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 열풍이 불면서 20대는 물론 60대에서도 AI 사용 경험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인공지능 기술은 너무나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텍스트를 넘어 그림이나 영상, 음악은 물론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게임까지도 능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시대를 교회는 어떻게 경험하고 있을까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에서 AI 사역을 담당하는 박봉환 목사.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입력창에
작성하고 싶은 기도문에 대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입력합니다. 시간은 5분 정도 되고 톤은 50대 초반 장로가 부드럽지만 무게감 있는 대표 기도니까 무게감 있는 톤과 어휘를 사용해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오늘의 주제 말씀인 사랑의 단어를 사용해서 잠시 후 지정한 분량만큼 원하는 말투로 기도문이 순식간에 작성됩니다. 인간과 AI 중 누가 작성했는지 구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까 더위에 힘들어하는 분들 그 정도만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라고 했는데 그걸 너무 상세하고 따뜻하게 더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제가 평신도로 앉아있으면 AI로 써준 줄 몰랐을 겁니다.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에서 AI의 도움을 받는 일도 흔해졌습니다. 서울제일교회 정원진 목사는 시대적 상황이나 절기에 맞는 설교를 준비할 때 AI를 활용하곤 합니다. AI를 활용하면서 설교 준비 시간도 크게 줄었습니다. 6월 22일 날 남북 민족 화해주일 때 남북 관계 화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그때 자료에 필요해서 이걸 검색하고 AI 기술은 단순한 자료 정리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AI 교육연구소를 운영하는 우동진 목사는 이제 두꺼운 성경 주석을 뒤적이는 대신 AI를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알려줘. 우리가 주석에서 볼 수 있는 거를 바로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추수감사절에 설교하고 싶어.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여기에 설교 신학적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내용도 다 지침을 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설교학 전공 교수에게 어렵게 부탁했던 설교에 대한 자문도 AI를 통해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챗GPT 설교 넣고 평가해달라고 했더니 거의 난도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다 알려주고 있더군요. 세계 교회사 얘기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요. 그리고 어떤 예화가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설교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사전 단계에서 AI는 이미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울 향린교회 한문덕 목사는 자신이 작성한 설교문을 실제 예배에서 선포하기 전에 AI를 통해 평가를 해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쓰고 설교를 올려서 AI한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쓴 언어 중에 혹시 차별적 언어가 있느냐. 저희 교회 부목사님 같은 경우도 설교를 쓰고 이걸 어린아이의 언어로 좀 바꿔봐라. AI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상담에서도 진가를 발휘합니다. AI와 신앙 상담을 하고 그 과정에서 큰 공감과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그 데이터로 쌓아가서 분석을 해서 그런지 나한테 맞춰진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런 말들에 있어서. 내 상황을 참 깊이 이해하고 있구나. AI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너무나 내 옆에서 그러니까 같이 아파하고 계시다는 그런 문장을 딱 주는데 거기서 이제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이거였구나. 총신대학교 상담인권센터 이윤정 책임연구원도 상담 과정에서 AI를 사용하다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AI가 하나님은 결코 관심이 없으시지 않으시다. 그러니까 정말 친밀하게 너와 동행하시다는 마침 그때 옆에서 교수님께서 AI가 답변하는 거를 같이 읽어주셨거든요. 근데 이 목소리가 합해지니까 제가 그 시간에 그 상담 과정이 아니었는데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AI 상담은 체면이나 관계에 대한 부담 없이 고민을 털어놓는 등 비밀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접근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또 익명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점, 심지어 심리 상태도 분석해 주다 보니 오늘날 충분히 어느 정도 상담의 영역에 활용될 가능성이 보인다. 기업과 대학에서 AI 활용을 강의하는 커맨드 스페이스 구요한 대표는 질병에 걸린 성도에게 관련 성경 구절과 기도문을 만들어 보내는 등 상황별 돌봄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각각의 그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게 하면요, 인공지능이 이 내용들을 참고해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전략적 파트너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깊게 고민해 줄 수 있는 비서이기도 한 거죠. 하지만 이런 AI 기술 활용을 불편해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AI의 화려한 기술에 의존하다 보면 책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 연천 노곡교회 김만성 목사는 주변에 AI를 활용하는 목회자들이 최근 크게 늘었고 권유도 많지만 아직은 쓰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정말 잘 쓰여지기는 하는데, 잘 쓰기는 하는데, 사실 거기서 우리가 이제 성도들과 목회자 간에 이제 쌍방 간에 와야 될 이제 교감이라든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다른 느낌이지 않는가, 이질감이 조금 있는 부분도 있고. 윤리적인 문제에서 갈등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한국교회사학회 김유준 연구윤리위원장은 AI를 활용한 설교 준비가 윤리적으로 표절과 관련해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AI를 적극 활용해보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또 여러 어려운 것들을 저희가 여러 경험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한 기준을 좀 마련하고 적어도 AI를 활용하는 목회에서의 연구 윤리를 우리가 좀 계속 만들어가고 발전시키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은가. 설교 준비에 AI를 활용하더라도 대체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설교는 목회 현장의 필요와 공동체의 비전, 성도들의 상황이 반영되는데 이를 AI가 대신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설교를 누구에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목사는 목회하는 공동체가 있고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살아온 저의 삶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 판단은 결국은 목회자가 하는 거지 어떻게 그걸 AI에게 맡기겠는가. 실제 목회 현장에서 AI 기술은 여러 가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신국원 명예교수와 김수환 교수를 만나 AI의 편리한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도전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최악의 설교가 뭐냐? 정말 기가 막힌 자료와 기가 막힌 스피치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에 대해서 답을 못하는 설교거든요. 아무리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아무리 잘 사용한다 해도 영적 분별력과 목회적인 심정이 없는 목회자는 여전히 바보인 거죠. 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강력한 기술이 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목회자로서의 소명과 본분,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면 AI의 기술적 도움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 교수님 설교문을 한 100편을 확보를 해서 그걸 얘한테 학습을 시키고 생성의 얘한테 학습을 시키고 미리 학습된 신국원풍으로 바꿔줘 하면 바꿔준단 말이죠. 신국원풍으로 이렇게 설교문이 나왔어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예, 그리고 제가 보면서 소름 끼치겠죠. 그런데 그게 불행하게도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건 뭐 이미 소설이나 심지어는 그림도 이처럼 누군가를 모방한 설교문을 쓰게 할 수 있다면 이미 소천한 유명 목회자가 실제 하지 않은 설교를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광복절 때 독립투사들의 사진을 재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든 것들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글뿐만 아니라 지금은 영상, 이미지, 그리고 이제 VR로 가면 가상세계 현실까지 구현할 수 있어서 그런 것까지 이제 침범을 하고 있죠. 과연 이게 신학적으로 옳은가 그런가에 대해서는 아마 또 깊은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죽은 사람 살려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정보지 언어로 환산될 수 있는, 번역될 수 있는 것
밖에는 못하는 거잖아요. AI 기술 발전은 목회자 생태계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인격성, 도덕성 등의 가치는 AI에게 절대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결국 인격성의 문제로 가면 그거는 대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자들 차원에서도 그것이 미래지향적으로 훈련이 안 되고 기계에 자꾸만 의존하면 목회자 생태계도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 거는 큰일이죠. AI의 지나친 활용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평준화할 위험이 있고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자신만의 설교 스타일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주는 결과물들은 대부분 정형화된 어떤 룰에 의해서 나오는 형태들이 되기 때문에 평준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들이 일반 분야에서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의 시그니처라든지 어떤 독특한 성향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글들이 오히려 사라지고 지금처럼 비슷한 수준의 글들을 다 쓰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회자들은 이제 자신이 AI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목회자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직면했습니다. 내가 김 교수보다 PPT도 잘 만들고 교환도 더 잘 만들고 교재도 잘 만들고 애들한테 설명도 잘해주는데 김 교수가 필요해?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고 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교수로서의 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은 뭔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거든요. AI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것과 달리 신앙생활에 활용하는 것에서는 갈등과 고민을 낳기도 합니다. 세상은 결국 발전해 나가는데 그걸 안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것을 사용할 때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것이냐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이제 고민이 많은 게 AI에게 모든 걸 맡기고 그 AI가 다 해준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쓰는 거는 그거는 다른 사람 책 맡기는 거나 뭐 똑같으니까. 서울제일교회 신현식 목사는 발전하는 AI 기술과 미디어를 지나치게 활용하는 것도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디어를 내가 많이 접하고 더 영상이나 정보를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깊은 영성을 스스로 개인적으로 자기가 통제하면서 훈련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갑게 목회를 대면하면서 직접적인 만남의 이 인간의 끈끈한 관계 속에서 목회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거를 내가 필요로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AI가 대신 써준 기도문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고백이라는 기도의 본질을 망각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신대 조성실 개건교수의 말입니다. 한결같이 나오는 대답 중에 하나가 내가 쓴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그 예배 중에 내가 기도자로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가, 또는 공동의 고백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척은 할 수 있을지 있겠지만 실제로 내 자신이 그 기도문을 가지고 힘있게 선포하거나 아니면 기도문을 나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작업에서는 조금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AI 신앙 상담에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인격적 교감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결국 인간 목회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아세아 신학대학교 이수인 교수의 말입니다. 인공지능이 신앙에 대해서 말로 굉장히 좋은 답변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고뇌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이런 것들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경험할 수도 없고 또 보여줄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AI 기술을 목회 현장이나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더라도 그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무슨 정보 처리해가지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설교나 예배라고 생각하면 그건 뭐 충분히 대체 가능해요. 근데 이게 사건이에요. 예배는. 그래서 반복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예배의 주인 대신에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소는 아무도 미리 계획할 수 없어요. AI는 결국 인간의 영혼을 만질 수 없고 교회의 핵심은 신앙 공동체인 만큼 이를 활용하는 교회는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2부에서는 AI 시대가 가져올 교회 공동체의 위기, 그리고 미래 교회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전에 올해 초에 방송 나온 게 너무 내용이 좋고,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서요. 제가 이 영상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은 파일이나 아니면 카톡으로 저희가 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주는 2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저희 AI에, 좀 본격적인 좀 설명을 할 건데요. AI 종류에 대해서 지금 제가 올해 1월 달에 나오는 현재 AI 종류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AI 종류 중에 지금 거의 1위가 이제 제미나이라고 구글에서 나온 걸 가장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2위는 클로드라고 엔트로피에 나오는, 그 이제 2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위가 오픈AI의 챗GPT. 그 다음에 4위가 그룹인데, 제미나이가 보통 우리가 구글에 쓰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고요. 클로드라는 거는 혹시 여러분 클로드 잘 모르시죠? 클로드는 몇 달 전 뉴스에 나온 것처럼 미국에서 이란 전쟁에서 사용했던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한 번에 미국의 전력을 가지고 이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짜달라 해서 짠 게 클로드입니다. 그만큼 AI가 전쟁에도 사용했다는 게 이번에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뉴스에는 클로드가 자기들이 이제 전쟁에 사용하는 거 싫다. 그래서 한참 싸우다가 결국 오픈AI가 우리가 전쟁에 쓰겠다 해서 이제 오픈AI가 다시 들어간 거죠. 이게 현재 이제 그 생성형 그 AI들이 이제 1위에서 4위고요. 두 번째는 이미지 생성 AI 있는데 1위가 미드전이라는 프롬이거든요. 지금 거의 광고나 그런 거 쓸 때는 미드전이가 가장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챗GPT 다리라고 있는데 전에는 소라라고 이름으로 나왔지만 지금은 챗GPT 2.0으로 나온 게 굉장히 좀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나오지 않지만 또 이제 구글 나노바나라고 이것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시드림이라고 이게 중국 거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미지 생성은요. 영상은 아직까지 최고는 런웨이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물리적인 가장 많이 사용 그 광고할 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루나 드림머신인데 현재 이것도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좀 이따 뒤에서 또 다시 또 나오니까 그때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AI 모델이 뭡니까? 물어보면 챗GPT하고 제미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챗GPT는 모든 AI의 처음 시작이고 가장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챗GPT입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그래 보면 전 세계 중에 지금 한 68%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또 제미나이가 원래 퍼센트가 5, 6%에다가 지금은 20%까지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은 이제 제미나이도 많이 사용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챗GPT 외에 이제 생성형 AI에 대해서 이제 종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 해서 4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장단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챗GPT는 만능형 만능 비서입니다. 가장 오래됐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이제 수학, 과학, 논리 이런 것도 있고 업무 자동화, 문서 요약, 아이디어 기획 같은 게 많이 있었고요. 챗GPT가 나와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할루레이션이라는 겁니다. 할루레이션이 뭐냐면 이제 거짓 정보를 온 게 많았습니다. 챗GPT가요. 그래서 이제 가끔 환각이 틀린 정보도 발생되고 사용자 말을 너무 맞장구 치는 성향이 있는 게 챗GPT입니다. 그러면 이거 사용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이런 부분이 지금 금방 한 6개월 만에 많이 고쳐졌습니다. 2위 두 번째는 이제 클로드라는데요. 코딩과 글쓰기의 전문가의 비서입니다. 보통 개발자는 이거 클로드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장력 같은 거는 이제
이 클로드가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교회에서도 주로 이제 뭐 이 문과적인 사람, 그 다음에 목사님, 그 다음에 뭐 이제 글쓰기 하는 사람들, 그런 부분에 굉장히 최고가 바로 이제 클로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록이라고 있는데, 이 그록은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인데요. 이건 실시간 데이터를 주로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현재 트렌드가 좀 굉장히 유명하고요. 검열이 적습니다. 아까 앞에 있는 두 개는 검열이 잘 되기 때문에 이제 어린 아이들과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많이 쓰지만, 이 그록은 조금 위험합니다. 성인이나 잘못된 것들 굉장히 영상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제미나이라는 멀티모달의 능력자 비서인데, 지금 제가 이거 발표 만든 게 한 2달 전에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미나이가 더 많이 발달돼서 텍스트, 이미지, 영상, 오디오, 뭐 지금 뭐 사투리까지 이해할 수 있고, 그걸 뭐 최근에 또 이제 그 제미나이가 또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안전 필터도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좀 뭐랄까 영상, 이미지, 그 다음에 목소리도 변환하는 거 되고, 이제 비서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챗GPT하고 제미나이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제가 이렇게 밑에 핵심 요약을 이렇게 보시면, 챗GPT는 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핵심 강점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령 작업할 때는 챗GPT를 많이 사용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문맥이나 이해하기 위해서는 클로드 사용하고, 제미나이는 뭐 구글 드라이브나 이메일이나 엑셀이나 이런 거 많이 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 그록은 실시간 트렌드, 퍼즐티는 이거는 뭐냐면 출처 중심에 있지만, 지금 처음에 나올 때는 굉장히 확 있고 출처가 나오니까 좋다고 하지만, 지금은 제미나이나 챗GPT가 이런 기능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제미나이가 챗GPT하고 이 유명한 것들이 똑같이 학습했는데 뭐로 학습된 거야? 왜 이게 각자 이렇게 되고, 누구는 올인원 AI이다, 누구는 글쓰기다, 또 그다음에 구글 연동이다, 왜 이럴까? 학습하는 그 데이터 기준이 틀립니다. 오픈 AI에 있는 챗 GPT는 보통 MS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그 브라우저에 있는 것들이 주로 학습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마이크로 오피스가 굉장히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질문할수록 익스플로어에 질문했던 것들 전부 다 저장돼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저장을 기억하고 답변을 해주는 거고요. 제미나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구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번역이나 언어 분석이나 데이터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게 바로 제미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제미나이는 데이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가 쓰고 있고요. 또 무료 서비스도 많고. 근데 클로드는 과연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을까요? 클로드는 이게 IT에 있는 구글이나 MS의 데이터가 아니라 책을 학습했습니다. 몇십만 권에 있는 책을 스캔한 다음에 걔를 학습시킨 거예요. 그래서 긴 문맥이나 글쓰기나 문서 작성에 얘가 탁월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책을 공부하는 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공부하는 애하고 기준이 틀립니다. 그래서 클로드 쓴 사람은 작가, 보고서 문서 중심의 사용자입니다. 긴 글 정리 너무 잘 되고요. 또 한국어의 표현들, 한국어 전용 표현들, 그다음에 영어의 전용 표현들, 이런 게 아주 클로드는 잘 돼 있습니다. 저 추천 사용자 보시면요, 혹시나 이제 사용하시면서 내가 이런 글을 만들고 싶어, 뭐 마케팅 하고 싶다 그러면 챗GPT 사용하는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이다 이러면 구글 하면 되고, 저는 이제 무료로 이렇게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클로드로는 이제 그 논문 같은 거를 본 다음에 이거를 백자로 해줘. 아주 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뭔가 창조적인 거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챗GPT도 또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때그때 맡아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AI는 많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비용도 이렇게 있지만 지금 무료라는 거는 제한적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무료하고 유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데이터. 그래서 무료도 충분할 수 있지만 정말
좋은 정보를 위해서는 유료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AI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론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AI가 어떤 기능, 뭐가 좋은지 설명한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챗GPT의 제미나이 입문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 그림, 제가 요 문서의 몇 장은요, AI한테, 챗GPT한테 질문한 다음에, 나온 문서거든요. 첫 번째, 이 이미지 사진 보이십니까? 이 이미지는 제가 세 줄의 질문했습니다. 선교지에서 50대 선교사님이 AI를 활용해서 신앙 교재를 준비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를 이미지 그려줘에서 나오는 그림입니다. 네. 너무 좋죠? 아주 간단하게. 네. 챗GPT 화면 구성을 좀 설명했는데요. 혹시나 PC에 지금 연결되어 있으면, 그 브라우저에, 구글이나 MS 브라우저에 챗GPT 이렇게 치면, 그 화면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왼쪽에는 대화 기록 이렇게 돼 있고요. 새 채팅, 이미지 이렇게 있고요. 중간에는 모델 선택하면서 화면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하면 파일 추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잠깐만요. 제미나이도 똑같습니다. 제미나이도 챗GPT와 똑같이 화면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용하는 법은 똑같습니다. 제가 요거를 좀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는 화면 나갑니까? 지금이요? 네. 지금 그 챗GPT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챗GPT 나오고 그 다음에 파일을 추가하는 방법. 이렇게 사진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만들거나 생각해줘. 그 다음에 깊은 생각해줘. 웹 검색.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능들 나오고요. 음성도 사용할 수 있고 녹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만들어서 이런 화면 돼 있고 제미나이도 똑같은 화면에 플러스 누르면 업로드, 이미지 만들기, 캔바, 딥 리서치 이런 것들 비슷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걸 쓸 거냐 버전별로 있는데요. 지금은 보통 빠른 답변 하려면 플래시 라이트 하면 되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사용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녹음 똑같이. 그래서 여기서 질문하는 거거든. 챗GPT도 여기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화면을 보면요. 네. 화면은 네, 이렇게 똑같이 이제 우리가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또 그다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프롬프트 챗GPT나 AI의 LLM은요. 질문할 때 처음에 이제 제가 썼을 때는 어떻게 질문했냐면 나쁜 일 보이십니까? 기도 편지 써줘. 저도 똑같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AI는 생각보다 이렇게 정확한 거를 질문하면 정확하게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적을지 역할과 목표와 맥락과 형식과 제약으로 해야 됩니다. 조은이에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역할을 주는 거거든요. 페르소나를 준다는 건데 당신은 선교사의 사역행정 도우미예요. 그래서 나를 도와달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메모를 이렇게 제가 이미지를 올리고 나서 제가 사역하는 거를 적은 다음에 후원자에게 보내는 기도편지 초안을 바꿔줘. 저는 이렇게 무슨 농촌 사역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역, 그 다음에 누구 만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적은 다음에 후원자들 이렇게 보내는 기도편지 초안을 만들어줘서 맥락과 목표를 정하면 감사 기도 제목은 2개, 기도 제목은 3개, 250자 요약하고 포함하고 손은 따뜻하지만 과장 없이 써줘 하면 AI가 적어줍니다. 이거를 한번 시간을 있으면 저희가 좀 이따가요. 제가 이제 아직 시간이 거의 다 되는데 시간 이후에 직접 하면서 보여줄 거거든요. 혹시 PC 있으면 PC에 좀 이따가 브라우저에 챗GPT나 아니면 제미나이 켜서 이것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챗GPT에 이렇게 질문하면 항상 처음에 온 답들이 이거 맞나? 이거 맞나? 이렇게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답을 보고 다음 버전 이제 다음에 있는 지시사항을 지시하는 거거든요. 기도 제목을 했는데 AI가 이상하게 왔다. 그러면 다시 좀 수정해 달라. 아니면
250자, 아니면 1분 정도 하고 싶어, 3분 정도 하고 싶어, 이런 질문을 다시 할 수 있고요. 맥락도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가 실기할 건데, 이렇게, 조금 어렵습니다. 초신자도 이해하게 기도 제목을 바꾸죠. 초신자 이해 제목 하고요. 만약에, 오늘 모임이, 1대 순모임이야. 그러면, 우리 30대 순모임 중심으로 다시 바꿔줘. 그 다음에, 핵심도 다수로 줄여줘. 그 다음에 이런 질문하면 바로 또 다시 수정돼서 오기 때문에 제가 조금의 실기 시간에 이렇게 테스트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AI한테 질문한 다음에 이 답을 이제 평가하지 말고 다음 버전에 계속 지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실기하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역에서 이제 AI 사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학적 분별, 저 초반에 아까 설명했지만 성경 해석, 설교 구조, 상담 조언은 이 보조할 수 있도록 최종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선교사님들이 이 분별을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챗GPT에 질문하는 것은 전부 다 오픈 AI 쪽에 데이터가 갑니다. 그래서 상담 내용이나 선교지 이름이나 현지 신상 같은 후원자 연락처 이런 거를 입력하시면 안 돼요. 제미나이나 아니면 챗GPT가 그 정보를 전부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민감 정보는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럼 민감 정보가 있고 내가 그걸 하고 싶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런 부분 해결될 점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네. 결국에 이거 AI에서 사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최종 책임은 바로 사역자입니다. 기도 편지, 교육자료,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이거는 검토라고 하고 이거는 초안이라 생각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은 자신이 스스로 이거를 편집하고 수정해야 되는 거 있기 때문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고 제가 이제 휴식 시간 5분 정도 한 다음에요. 챗GPT 보여주면서 이런 부분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